오늘은 한 여성의 인생 대역전의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던 불가리아 카잔느크의 작은 마을의 한 소녀. 친구들은 한국, 그게 나라야? 라며 비웃었습니다. 넌 한 달도 못 버틸 거야 라는 조롱 속에 떠난 제 선택은 4년 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대역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여권을 내밀자 제 앞에서 늘 오만하던 그 친구들이 얼어붙었죠. 한국 대기업 명함 하나가 가난 속에 비웃음 받던 제 과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밀레나입니다. 불가리아 남부 소도시 카잔느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6시 15분, 20년 된 낡은 버스에 몸을 싣고 왕복 3시간을 달려 학교에 다녔죠.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장미밭과 해바라기 들판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동시에 제 세계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교 컴퓨터실에는 6대의 컴퓨터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건 단 2대뿐이었죠. 나머지는 화면이 깜빡거리거나 키보드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5명의 우리 반 학생들은 한 대의 컴퓨터 앞에 5명씩 몰려서서 순서를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오면 고작 5분 남짓이었죠.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느린 반응 속도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더 심각한 건 선생님들이 하나둘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작년 가을, 우리 수학 선생님 디미트로프 선생님이 소피아의 사립학교로 옮긴다고 발표했습니다. 급여가 3배라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후 2달 동안 수학 수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어요. 임시로 온 선생님들은 대부분 2주를 못 채우고 떠났죠.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텅 빈 칠판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책상은 있는데 가르칠 사람은 없네. 교과서만으로는 방정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인터넷도 너무 느려서 온라인 강의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재봉틀을 돌리며 밤 11시가 넘도록 일하셨어요. 전기료를 아껴야 한다며 저는 촛불 아래에서 공부해야 했죠. 책장을 넘길 때마다 촛농이 떨어져 책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엘레나는 16살에 약혼했고 패터는 독일 공장으로 일하러 떠났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냐는 말이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낡은 백과사전을 읽으며 상상했어요.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곳을 말이죠.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서 혼자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장미밭 너머로 보이는 산맥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왠지 갇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 산들이 제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처럼 느껴졌어요. 언젠가는 저 산 너머로 가고 말 거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촛불 아래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수학 시간이 비었다. 선생님이 안 계시니 학생들도 하나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이곳에서 배울 수 없다면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같았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수학여행 공지가 나왔습니다. 소피아와 플로브디프를 도는 3박 4일 프로그램이었어요. 참가비는 180레바였습니다. 제 가방 속 지갑을 만져봤어요. 안에는 겨우 25레바가 들어있었죠. 어머니가 2달 동안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다리나가 비웃음을 머금고 물었어요. 너도 신청할 거냐고요? 제가 머뭇거리자 이바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맞다. 너희 집은 돈이 없지. 그 말에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낡은 카디건, 색이 바랜 치마, 그리고 무엇보다 굴복한 표정이 싫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울 기회도 잃는다니.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학여행에 참가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소피아의 웅장한 알렉산더 네프스키 성당, 플로브디프의 고대 로마 유적, 현지 대학교 캠퍼스 방문까지. 제가 놓친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선생님이 아쉽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밀레나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동정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친구들을 다시 만났어요. 다리나가 소피아로 전학 간다는 소식을 꺼냈습니다. 이바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님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이사를 결정하셨다고 했어요. 라다까지 가세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여기 남아서 고장난 컴퓨터로 공부할 거냐고 물었죠. 저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요. 해외 장학금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같은 걸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세 친구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다리나가 코웃음을 쳤어요. 해외 장학금이라니 현실을 보라고 했죠. 소피아나 바르나 명문고 출신들과 경쟁해야 한다면서요. 이바나가 거들었습니다. 영어 회화 학원도 다니고 경시대회도 나가는 애들이라고요.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 혼자 공부한 제가 무슨 스펙이 있냐는 라다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다가 SNS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시골 친구가 해외 장학금 받겠다고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실 파악 못하는 애들 보면 안쓰럽다는 말과 함께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농촌에서 무슨 장학금이냐는 조롱, 꿈은 크다는 비아냥, 현실을 보라는 충고들. 각각의 글자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수학여행에 못 가게 됐다고요. 재봉틀 앞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손을 멈추셨습니다. 돈 때문이지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핸드폰을 켜고 일기 앱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제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실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답을 보여주겠다고 썼어요. 창밖으로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도서관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우연히 새로 들어온 책더미에서 한국에 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교육열이 높고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고 적혀 있었죠. 나도 저런 곳에서 공부하고 싶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책 재미있니? 스토야노프 교수님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출신으로 소피아 대학에서 국제교육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은퇴를 앞두고 가끔 고향에 오셨죠. 교수님이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이 궁금해서요. 책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문득 입을 열었어요. 밀레나, 내가 지난달에 쓴 에세이 말이야. 농촌 교육 불평등에 대한 글. 도서관 사서가 보여주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101장 출품작이 교수님 손에까지 들어갔다니요. 특히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어. 교육의 기회는 태어난 곳이 아니라 노력하는 마음이 결정한다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을 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동유럽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가난한 나라였다고 했어요. 195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고요. 하지만 교육에 투자해서 지금의 발전을 이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출신이나 경제력은 상관없이 오직 실력과 의지만 본다더라. 성적과 에세이, 그리고 면접이 전부야. 제 눈이 커졌습니다. 교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내 에세이를 보니까 떠올랐어. 농촌에서 겪는 교육 불평등에 대한 내 경험과 생각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도 과거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교육 격차 말이죠.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지만 또 다른 실망을 안겨드릴까봐 걱정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국 정부 장학금 프로그램 이야기를 꺼냈어요. 돈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에 어머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말이니? 스토야노프 교수님이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한국도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교육으로 발전했다는 이야기까지요. 어머니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밀레나야, 엄마는 찬성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는 기회가 없어요. 이게 제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아요.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자꾸나.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드디어 문이 하나 열렸다. 한국도 농촌에서 시작해서 발전한 나라라니 왠지 용기가 난다. 출신은 묻지 않는다. 이게 내 인생의 문이야. 창밖으로 카잔느크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예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2달 후 장학금 지원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스토야노프 교수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에세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죠. 주제는 내가 꿈꾸는 교육의 미래였어요.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교수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내 경험을 솔직하게 써.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촛불 아래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컴퓨터 2대만 작동하는 교실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숫자와 상황을 적었습니다. 30명이 한 대의 컴퓨터 앞에 몰려서는 모습, 5분씩 돌아가며 사용하던 기억들이요. 수학 선생님이 떠난 뒤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2달간 빈 교실에서 혼자 교과서를 붙들고 공부했던 날들을 썼어요. 아무도 질문할 곳이 없어서 밤새 고민했던 방정식 문제들. 결국 풀지 못해 울었던 밤의 기억까지 낱낱이 적었습니다. 수학여행을 포기했던 경험은 가장 쓰기 힘들었어요. 180네바가 없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야 했던 그 수치심. 교실에서 느꼈던 소외감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교육 불평등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십 번 고쳐 썼어요. 하지만 이 경험이 더 큰 세상에 대한 갈증을 키워주었다는 문장으로 이어갔습니다. 부족함이 오히려 제게 꿈을 주었다고요. 에세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교육은 출신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 기회를 붙잡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마다 5시간씩 썼어요. 10번도 넘게 고쳤습니다. 교수님께 보여드릴 때마다 조언을 받았어요. 더 구체적으로, 더 진솔하게. 촌농이 책상 위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에세이는 4페이지였어요. 스토야노프 교수님이 읽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됐어. 내 진심이 느껴진다는 말씀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지원서를 제출한 지 3주 후 1차 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화상 면접 일정이 잡혔어요. 문제는 학교 컴퓨터실의 인터넷이 너무 느리다는 거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부탁드려 방과 후 3시간 동안 컴퓨터실을 빌렸어요. 면접 준비는 더 치밀하게 했습니다. 예상 질문 30개를 뽑아서 답변을 준비했어요. 왜 한국인가? 농촌 출신이 단점 아닌가? 졸업 후 계획은? 하나하나. 노트에 적고 답을 만들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표정, 목소리 톤, 시선 처리까지 신경 썼습니다. 스토야노프 교수님과 모의 면접을 5번 했어요. 처음엔 떨려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다른 지원자보다 나은 점이 뭔가? 대답하다가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했어요. 영어 발음도 연습했습니다.
유튜브로 발음 교정 영상을 수십 개 봤어요. 에저케이션, 아퍼투너티, 익스피리언스 같은 단어들을 100번도 넘게 따라 읽었습니다. 녹음해서 들어보고 이상하면 다시 연습했어요. 면접 전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예상 질문을 다시 훑어봤어요. 답변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눈을 붙였는데 2시간 만에 깼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면접 당일 학교 컴퓨터실에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인터넷 연결을 3번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고 조명을 맞췄어요. 배경에 책장이 보이도록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머니가 빌려주신 낡은 재킷이었어요. 정각 3시 화면에 면접관 3명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2명, 불가리아인 1명이었어요. 인터넷이 느려서 화면이 자꾸 끊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답했습니다. 첫 질문이 날아왔어요. 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가? 준비한 답변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교육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것, 저도 그 변화의 주역이 되고 싶다는 것.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2번째 질문이 더 어려웠습니다. 농촌 출신이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나?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어요. 오히려 교육의 소중함을 더 잘 안다고요. 부족함을 겪어봤기에 기회의 가치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 이대로 공부했던 경험,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면접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 수학여행을 포기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들이 조롱했던 기억, 화장실에서 울었던 순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30분간의 면접이 끝났어요. 화면이 꺼지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책상에 엎드렸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확실했어요. 일주일 후 합격 메일이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귀하의 진정성 있는 답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께 달려가 소식을 전했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손을 멈추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저도 울었어요. 자랑스럽다 밀레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으셨어요. 낯선 나라, 혼자 가야 하는 길. 어머니의 손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다리나가 SNS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이바나는 대단하다며 엄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라다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댔어요. 대견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1달도 못 버틸 거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달간 한국어를 독학하며 출발 준비를 했어요. 유튜브로 기초 회화를 익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장들이었지만 발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혀가 꼬이고 입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방을 몇 번이고 다시 쌌습니다. 옷까지, 사진 몇 장,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장미잼. 어머니는 재봉틀 앞에 앉아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고 계셨어요.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스토야노프 교수님도 오셨어요. 교수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요. 도서관 사서 아주머니는 작은 수첩을 건네주셨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카잔느크를 바라봤어요. 장미밭, 해바라기 들판, 그리고 어머니의 작은 집.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24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어요. 24시간 비행 끝에 내린 공항 로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유리 천장이 하늘까지 뻗어 있었고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빠르게 움직였어요. 카잔느크 버스 정류장에 20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광판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번갈아 나타났어요. 하지만 너무 빨라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공항철도를 찾아 헤맸어요. 화살표 표지판을 따라갔지만 계속 같은 곳만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어가 서툴렀고 제 발음도 알아듣기 어려워했어요. 서울, 기숙사, 어떻게 가요? 단어를 끊어서 말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지하철 방향을 알아냈어요. 30분 넘게 돌아다녀서야 지하철 입구를 찾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더 당황했어요.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한국어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 안내방송을 기다렸지만 너무 빨라서 놓쳤어요. 핸드폰 지도를 보며 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익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낀 채로요. 저만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캐리어가 자꾸 사람들 발에 부딪혔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힘들었어요. 관리사무소 아주머니가 뭔가 계속 물어보셨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서류에 사인했어요. 열쇠를 받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개인 책상과 빠른 인터넷이 있었어요. 집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환경이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네온 사인들이 낮에도 반짝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가방을 풀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싸주신 장미잼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고향의 향기가 났어요. 첫 식사 시간이 가장 절망적이었습니다. 기숙사 식당에 들어가니 메뉴판이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주문하고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뭔가 물어보셨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앞사람이 먹는 걸 가리켰습니다. 밥과 김치찌개를 받아서 자리에 앉았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가 너무 매워서 물을 계속 마셔야 했어요. 눈물이 날 정도였지만 참았습니다. 주변에서 학생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혼자 밥을 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카잔느크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시차 때문에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그 불빛들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여기선 내 목소리가 잡음일 뿐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첫 수업날은 더욱 참담했어요. 한국어 수업이었는데 선생님이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유창하게 말했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공부했다고 했고 베트남 학생은 한국어 학원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비했던 문장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3분 정도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괜찮냐고 물으셨죠.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좋은 내용은 아닐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비쳤어요. 카잔느크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여기서도 똑같네. 혼잣말을 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하고 슬펐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첫날부터 망했다. 자기소개도 제대로 못했다. 모두가 날 이상하게 봤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걸었는데.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재봉틀 앞에 앉아 계실 어머니를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여기 정말 크고 복잡해요. 조금 힘들지만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나아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낯선 침대, 낯선 소리들, 낯선 냄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지은 학생이었어요. 지은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며 앉았습니다. 한국 학생이었어요. 교환학생들을 도와주는 버디 프로그램 담당자였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도 영국 교환학생 시절 첫날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스터디 그룹을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은이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스터디룸에서 3명의 학생을 만났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린, 몽골에서 온 에르덴, 그리고 필리핀에서 온 카를로스였어요.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수준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린은 꽤 유창했고 에르덴은 저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또다시 긴장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두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밀레나입니다. 불가리아에서 왔습니다. 지은이가 박수를 쳤어요. 용기를 내어 더 말했습니다. 23이라는 것, 한국어가 어렵다는 것. 문법이 틀렸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르덴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오늘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내일 점심을 같이 먹자는 메시지였습니다. 작은 문장이었지만 큰 위로가 됐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지은이와 학생 식당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김치찌개는 맵고 불고기 덮밥은 안 맵고 비빔밥은 섞어서 먹는 거라고요. 불고기 덮밥을 선택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먹을만 했어요. 식사 중에 고향이 그립지 않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다고, 특히 어머니가 그립다고 말했어요. 지은이도 영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공감해줬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라면만 계속 먹었다는 이야기에 둘 다 웃었어요. 왜 한국에 왔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생각하고 답했어요. 고향에서는 공부하기 어렵고 기회가 없어서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서 왔다고요. 어색한 한국어였지만 마음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스터디 그룹에서 짧은 발표를 하게 됐어요. 주제는 내 고향 소개하기였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했어요. 지은이가 문법을 봐줬고 발음도 함께 연습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격려가 힘이 됐어요. 발표 날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불가리아 카잔느크라는 작은 마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장미밭이 많은 곳이지만 학교 환경이 열악하다는 내용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컴퓨터가 적고 선생님도 부족해서 한국에 왔다는 이야기까지 이어갔어요. 마지막 문장을 마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응원처럼 들렸어요. 지은이가 다가와 정말 잘했다고, 많이 늘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에르덴도 엄지를 치켜 세우며 자신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제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요. 더듬거려도 문법이 틀려도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어로 했다고요.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랑스럽다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창밖 서울의 야경이 예전과 달리 보였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조금씩이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전의 절망은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작은 발표였지만 끝까지 해냈다고요. 친구들이 생겼다는 것, 지은이, 린, 에르덴, 카를로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어요.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방향은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 알람을 맞췄어요. 내일도 스터디 그룹이 있었고 한국어 단어 50개를 외워야 했습니다. 힘들겠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쉽게 잠이 들었어요. 낯선 침대도 낯선 소리들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카잔느크의 장미밭과 서울의 야경이 함께 펼쳐졌어요. 2달이 지나자 일상이 조금씩 자리 잡혔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은이는 제게 한국 문화를 알려줬고 스터디 그룹 친구들과는 서로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큰 도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국제교육원에서 공지가 나왔어요. 제3회 아시아 마이너스 유럽 교육교류 포럼에서 학생 대표 연설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제는 교육을 통한 희망의 다리 만들기였어요. 참가자는 200명이었습니다. 각국 교육부 관계자들과 대학 총장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어요. 지은이가 포스터를 보며 제게 권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딱 맞는다고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어가 아직 부족한데 200명 앞에서 연설이라니요.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해도 된다고 나와 있다며 계속 설득했어요. 그리고 제 경험만큼 진짜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 고민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고 써내려갔어요. 정말 준비됐을까? 농촌에서 온 제가 그런 큰 무대에 설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문득 스토야노프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교육은 출신이 아니라 의지라고 하셨던 말이요. 다음 날 지원서를 냈습니다. 에세이 주제는 내가 꿈꾸는 교육의 미래였어요. 고향의 낡은 교실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의 변화까지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교육은 국경도 출신도 가리지 않는다는 문장으로 마무리했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전체 지원자 50명 중 5명이 선발됐고 제가 그중 1명이었어요. 지은이가 더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했냐며 어깨춤을 췄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진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연설문을 쓰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스터디 그룹 친구들이 모두 도와줬어요. 린은 영어 문법을 봐줬고 에르덴은 발표 연습 상대가 되어줬습니다. 카를로스는 무대 공포증 극복법을 알려줬어요. 관객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연설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교실에 컴퓨터가 6대 있었지만 2대만 작동하는 곳에서 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시작해서 청중의 관심을 끌고 싶었거든요. 이어서 수학 선생님이 떠나고 2달 동안 빈 교실에서 혼자 공부했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수학여행 참가비가 없어서 포기했던 경험도 적었어요. 친구들의 조롱과 화장실에서 울었던 순간까지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한국에서의 변화를 다뤘어요. 이곳에서 배웠다고 기회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처음 한국어 수업에서 3분간 침묵했던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문장으로 이어갔어요.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받은 기회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연설문을 다 쓰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거울 앞에서 마지막 연습을 했어요. 낡은 교실이 내 세상을 가두진 못했다는 문장을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카잔느크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꿈이 서울 한복판 큰 무대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발표 당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였어요. 건물 규모에 압도됐지만 긴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렘이 더 컸어요. 지은이와 스터디 그룹 친구들이 모두 응원하러 왔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대기하며 다른 연사들을 봤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은 베이징대 출신이었고 독일 학생은 이미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한 실력자였습니다. 순간 위축됐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는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무대로 걸어나가는 순간 200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조명이 눈부셨지만 마이크를 잡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첫 문장을 시작했어요. 저는 교실에 컴퓨터가 6대 있었지만 2대만 작동하는 곳에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지며 제 말에 집중하는 게 느껴졌어요. 불가리아의 작은 농촌 마을 카잔느크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도시로 떠났을 때의 이야기를 했어요. 2달 동안 빈 교실에서 혼자 공부해야 했던 기억을 꺼냈습니다. 객석에서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수학여행 참가비가 없어서 포기해야 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출신이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을 담았습니다. 그때의 좌절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다른 답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어 수업에서 3분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순간을 고백했어요. 모든 학생이 저를 바라봤지만 입이 얼어붙었다고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괜찮냐고 물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 알았다고 여기서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요. 객석에서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렸어요. 한국 친구 지은이가 손을 내밀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하면서요. 그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시도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핵심 메시지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교육은 출신을 묻지 않는다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다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요. 낡은 컴퓨터 이대로도 꿈을 키울 수 있고 한국어 한마디 못해도 이 무대에 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마지막 문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곧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지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서 받은 기회와 배움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고요. 절정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낡은 교실이 내 세상을 가두진 못했다고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이 만드는 다리는 국경도 언어도 출신도 뛰어넘는다고요.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고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하겠다고요. 마이크에서 손을 떼는 순간 객석이 폭발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00명의 청중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첫 줄에 앉아 계신 한국 교육부 관계자분도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백스테이지로 가는 길, 다른 연사들이 축하해줬어요. 정말 감동적이었다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가난 속에 비웃음 받던 제 과거가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어요. 행사 후 리셉션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대학 총장님이 명함을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불가리아와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또 다른 분은 장학재단 관계자였습니다. 농촌 교육 지원 사업에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셨어요. 손에는 명함이 10장도 넘게 쌓였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교육 관계자들, 심지어 언론사 기자까지 모두 제 이야기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2달 전 한국어 수업에서 침묵했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니요. 그날 저녁 스터디 그룹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어요. 작은 치킨집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자리 같았습니다. 에르덴이 건배를 제의했어요. 밀레나의 성공을 위해.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치킨 냄새, 친구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분위기.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주요 일간지에 기사가 났습니다. 농촌 출신 불가리아 학생,
200명 앞에서 교육격차 해법 제시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제 연설을 자세히 소개하며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큰 감동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불가리아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됐다는 거였어요. 스토야노프 교수님이 링크를 보내주셨습니다. 밀레나 자랑스럽다. 온 나라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핸드폰 화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전화를 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신문 기사를 봤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며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일을 멈추고 전화하신 거였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증명했다고 출신이 꿈을 가두지 못한다는 걸요. 낡은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 연설을 계기로 제 한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교육 관련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놀랄 만큼 늘었어요. 이제는 농담도 할 수 있고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는 당연히 농촌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이었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서 불가리아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논문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요. 마지막 학기가 되자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 대기업에서 채용 제안이 들어왔고 대학원 진학 기회도 있었어요. 한국에 남으면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지은이와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돌아갈 거냐고 여기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걸 고향에 심고 싶다고 그게 여기 온 이유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연락은 계속하자는 약속을 나눴습니다. 불가리아 마이너스 한국 교육 교류 프로그램 만들 때 도와주겠다는 지은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4년 동안 가장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출국 전날 스터디 그룹 친구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리는 베트남으로, 에르데는 몽골로, 카를로스는 필리핀으로 각자 고향에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다 각자 나라의 변화를 만들어 보자는 약속을 나눴어요. 4명이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4년 전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다면 지금은 사명감과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시 올 거라고, 이번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올 거라고 말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가방 안에는 졸업장과 함께 불가리아 마이너스 한국 교육 교류 프로그램 제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부와 불가리아 정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로 약속받았거든요. 24시간 후 소피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4년간 늙으신 모습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포옹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리운 어머니 품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장미밭과 해바라기 들판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는 제약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느껴졌습니다. 나 이제 뭔가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해주고 있었어요. 밀레나가 돌아왔다는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서 언니 한국 어땠냐고 물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다리나 이바나 라다와의 재회였어요. 4년 전 저를 비웃던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다리나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오랜만이라는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곧이어 이바나와 라다도 왔어요. 모두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서려 있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신문에서 기사를 봤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이바나가 말했습니다. 라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우리가 너무 했다고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괜찮다고 그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들의 조롱이 오히려 동기가 됐거든요. 다리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부러웠다고 우리는 포기했는데 너는 계속 도전했다고요.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은 19에 결혼해서 지금 2아이 엄마라고 꿈 같은 건 진작에 접었다고 했어요. 이바나도 털어놨습니다. 소피아에서 사무직하고 있다고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라고요. 가끔 제 소식 들을 때마다 생각한다고 했어요. 나도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라다는 아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선택의 결과를 살고 있다는 걸요. 제가 한국에서 성공한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걸었던 거라고 말했어요. 늦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리나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정말이냐고 아이들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방법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온라인 교육 시스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에서도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요. 새 친구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더 넓은 길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너희와도 나누고 싶다고요. 카페를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인생 역전의 이야기,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용기를 북돋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